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자, 집값 급락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해 쇼크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는 거래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거래는 실종되고 실거래가 또한 억 단위로 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혼란의 부동산 시장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해안을 들어보는 시간,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 준비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권혁중 시사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거래 절벽 속 서울 아파트값 사상 최대 하락입니다. 자,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줄을 거듭할수록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값 사상 최대 하락폭을 경신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 네. 이 현상, 또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요,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아파트 값이 전주 대비해서 한 0.27% 하락을 했습니다. 뭐 매주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0.35% 정도 이제 하락을 했는데 사실 경신을 했죠. 사실 주간 하락폭 대비해서 본다 그러면 그 정도로 사실 하락폭이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징이 뭐냐면 이제는 한국은행에서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부터 그 하락폭의 기울기가 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도 0.28% 주간 하락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본다 그러면 외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아파트도 세종 같은 경우도 0.45%, 인천 0.41%씩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유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 집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좀 걱정하는,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떨어져야 된다. 들어보면은 뭐 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거 떨어진 것도 아니다. 뭐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50% 올라가서 이제 6%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아직 떨어지려면 멀었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를 안 하죠. 그래서 관망세로 확실히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수님, 최근에 시장에서는 지금 사는 가격이 가장 비싸다라는 얘기할 정도로 그만큼 침체가 많이 돼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는 현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지난번 그 마포 삼성 레미안이 시세가 한 15억 5천에서 16억 정도 가는데 8억에 거래됐어요. 물론 비정상적 거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이 거래된다 하더라도 하락하는 시장에서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고가가 됩니다. 높은 가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관망세로 돌아서고 대기소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서울의 8월 달에 거래량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907가구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는 그게 한 5,000가구 정도 거래가 됐는데 거의 뭐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20%도 거래가 안 된 거거든요. 전국 단위로 보더라도 이 아파트 거래가 한 19,000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같은 기간 지난해만 해도 61,000가구 거래됐어요. 지방도 그렇지만 수도권도 마찬가지예요. 수도권도 아파트가 한 5,400가구 정도 거래가 됐는데요. 실제 지난해 같은 기간에 24,000건이 거래돼서 80% 이상 줄었어요. 이렇게 이제 이 거래 절벽을 넘어서 거래 멸종이 되는 거 아닌가. 부동산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지죠. 이런 현상이 아마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이 영향을 주는 것이 상당 기간 가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알아봤고요. 우리 그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반값 아파트 거래가 된다 하더라도 반값 거래가 현상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그 외 또 내용도 있나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는 반가 아파트가 이슈가 불거졌던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염리 삼성 레미안이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8억 원에 거래가 됐는데 이게 전달 대비해서 15억 원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같은 평형에. 근데 이게 반값에 나버리니까 시장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시장에서 막 그래서 등기부 등본 띄워보고 이게 뭐냐, 어떤 거래냐, 이게 특수 거래냐. 근데 찾아보니까 사실 부동산을 끼고 했던 거래이기 때문에 특수자 거래는 아닌 걸로 또 나오고, 실제 또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젊으신 분들이 서로 매매를 한 걸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에 와, 이게 앞으로 또 무슨 거래가 될까, 또 이런 또 시장의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로시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값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13억 8천만 원에 지난달 26일에 거래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전전달 같은 경우에는 한 22억 원에 거래가 됐던 아파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죠. 근데 요거는 이제 특수자 거래로 이제는 판명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도 사실 지금 일단 뭐 특수 거래든 뭐든 간에 일단 반값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온 걸 보면은 확실히 이제는 매매값의 압박이 굉장히 좀 하방 압력이 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반값 거래 하방 압력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교수님 이렇게 거래는 없는데 거래는 거의 말씀하신 대로 멸종 정도의 어떤 수준인데 급한 사람에 의해서 거의 급매물, 초급매물 아니면은 지금 매매가 거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그 매입 시기가 언제인가를 보고 조금이라도 남으면 지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포 같은 경우는 그 2019년도에 그 8억에 팔았던 물건이 5억 5,500에 샀어요. 그래도 한 3억 남았죠. 그게 파는 거예요. 급하니까. 두 번째는 이제 그 갭 투자자들이나 또는 그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레버리지로 사는 사람들은 은행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손해보지 않는 상태에서 팔다 보니까 금액이 반값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은 비정상적인 주택 시장을 만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시장인데 갑작스럽게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면은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이 길지 않아야 되는데 만약 길게 되면 전체 부동산 시장에 경착륙을 유도할 수 있어요. 경착륙이 되게 되면은 금융기관도 망가지고 개인 파산도 생기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강구 중입니다. 네. 제가 어제 그 기획재정부하고 통화를 하면서 당장 급한 그 규제 완화에 대해서 한 5가지만 꼽아달라 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교수님, 그 내용은 네. 요 막바지 시간대 그럴까요?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좀 그 내용은 아껴뒀다가 네, 막바지 내용으로 제가 지금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거는 다시 질문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자, 거래가 멸종된 상태에서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 그리고 경기도권의 평택, 양주, 안성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풀었고요. 또한 지금 경기도의 양주와 안성을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수도권의 미분양 관리 지역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 현상, 이 배경이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2년 만이죠. 사실 수도권에서 이렇게 관리 지역,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재지정된 게 2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그 정도로 사실 미분양 사태가 사실 큰 문제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분양이 온다는 거는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돈이 돌지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 PF 대출에 대한 이슈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실하고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미분양이 사실 이렇게 건설사 입장에는 큰 악재로 이제 작용할 것이고 건설 업계 아니면 부동산 업계에 더 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보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추가 기준 금리가 예고된 상태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금리 인상이 예고되니까 아파트 살려는 분들이 사실 뭐 청약시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매매가 하락 그러다 보니까 차익 기대가 사실 사라져버린 거죠. 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인덕원 자이 SK뷰 분양가가 이제 3.3제곱미터당 2,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59제곱미터가 최저가가 한 7억 2,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인근에 있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 인덕원 센트럴 자이 전용 59 실거래가가 사실 이거보다 더 낮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청약시장에 들어오겠습니까? 차라리 이제는 매매하는 게 낫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미분양 사태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이제 지방에서 크게 불거졌다가 특히 대구 지역에서 크게 불거졌다가 이게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제 수도권으로. 그래서 이번에 또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계나 아니면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렇게 미분양에 대한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우리가 어려웠을 때 2008년도, 12년도에 미분양 물건이 한 16만까지로 2009년도 1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였고요. 2012년도 9월 22일 날 정부가 대책을 내놨는데 그 당시에 9만 가구였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 짓는 동안에 분양되면 됩니다. 문제는 악성 미분양, 준공업 미분양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준공업 미분양이 한 7,330가구 정도 됩니다. 8월 말 기준으로. 그리고 미분양 주택이 한 3만 3천 가구 가까이 되는데요. 아직은 위험한 단계는 아닌데 문제는 연말까지 갔을 때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게 되면
이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올가을에 분양 물량이 좀 많은 네. 편이에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미분양 주택이 한 5만 가구를 넘어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악성 미분양인 중공업 미분양도 아마 내년 상반기는 한 15,000가구, 2만 가구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5만 가구 이상 넘어가면 이제 대책을 강구하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마 정부가 미분양 관리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선제적으로 지금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을 하는데도 현재 지금 거래량은 멸종되어 있고 거래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집값 하락세 언제까지 간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선두에 말씀드린 대로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전국에 322군데의 그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있어요. 네.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정한다 하더라도 고분양입니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말은 아니고요. 조만간 하여간 뭐 수도권도 규제 완화를 하지 않겠나. 그래 되면 이제 이게 좀 선제적 대응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미국의 금리 인상이 내년 상반기까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IB 은행들인 모건스테인이나 JP 모건이나 또는 골드만삭스도 또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도 미국의 금리가 최대 5% 적어도 4.5를 넘어서 4.75까지 간다고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이 3.25고 우리가 3.0인데 우리도 3.5를 넘어서 4.0까지 갈 가능성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우리나라는 그 12월 달에는 없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 아마도 빅스텝 갈 가능성이 있고요. 내년 상반기 1, 2월 달에 한 번 더 간다면 아마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기 때문에 이자 부담 때문에 주택시장은 더 경직될 가능성이 있고 이런 현상은 아마도 내년 하반기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에 의한 하방 경직성은 내년 하반기까지 갈 네. 가능성이 높다. 직접적으로는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 분명히 가고요. 예. 그 여파가 내년 하반기까지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거래 절벽 속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아까 뭐 말씀하실 때 규제 대책 완화에 대한 시그널은 저희 마지막 주제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자, 재건축의 상징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입니다. 자,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대치동 음마아파트의 재건축 심의가 통과됐습니다. 자, 이 내용 그리고 시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조합 설립 이후에 19년 만에 사실 통과되다 보니까 드디어 수건을 풀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현장에서는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존에 28개 동이었습니다. 이게 이제는 33개 동으로 이제 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는 4,424가구 정도가 됐는데 이게 한 5,778가구로 이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늘어나는 가구가 1,354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용적률도 낮죠. 그 다음에 늘어나는 가구 수도 적은데 거기에 반 이상이 공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딜레마에 빠지신 것 같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냐하면 분담금이 커지다 보니까 일반 분양 많이 해서 분담금 줄여야 되는데 일단 분담금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오래 사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내가 여기서 뭐 투자 목적으로 있지 않고 내가 여기서 뭐 부귀 영화를 누릴 건 아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또 오히려 그 분담금 때문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뭐 호응하는 목소리 아마도 반기는 목소리가 더 많겠지만은 그래도 또 반기지 않은 목소리도 사실 일각에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이런 어떤 시장의 영향도 있고 아니면은 또 재건축 호재 이게 상반돼서 지금 음마아파트에서 지금 분위기가 좀 연출되고 있고요. 그래서 난관은 있죠. 사실 지금의 이제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부분 이 두 규제가 지금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 정치권에서는 논의가 되고 있고 풀어준다고 하지만은 과연 언제 국회에서 과연 개정이 통과될지도 미지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불확실성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수님, 19년 만에 재건축 심의가 통과됐어요. 근데 왜 지금 이 시점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그 공공주도형이 아니고 민간주도형으로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공급할 수 있는 그 환경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건축 심의가 통과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음마아파트가 강남의 대표적인 재건축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재건축 아파트가 추진되는 거에 따라서 주변 지역을 비롯해서 서울시의 재건축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지금 음마아파트가 재건축의 상징. 네. 주변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 지역들, 특히 목동이나 압구정,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와 상계동 지역에 재건축 단지들의 영향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네. 그 지역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런 심리적 호재로서는 확실히 이제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데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음마는 재건축 시장에 보면 상징적 존재입니다. 진짜 이게 이제 풀어졌다는 게 이제 진행이 된다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재건축이 미뤄졌던 단지들 중심, 특히 이제는 압구정이라든지 목동 중심으로 이제 호재로서 이제 작용하고 있고 기대치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미 아시겠지만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계속 있다 보니까 물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뭐 몇십 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는 빨라도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점을 봤을 때 시기적으로 뭐 돌파는 할 수 있겠죠.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털어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로서 본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재건축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과거한 만큼 높지는 않다. 그래서 많이 떨어진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재로 본다 그러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예, 지금 뭐 음마아파트가 상징성이 있어도 그래도 지금 워낙 그 경기 침체 구간에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더 경기 침체에 대한 구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지금 호재로서 작용하지 않는 분위기도 일각에서는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 교수님 여기 지금 음마아파트의 성공 가능성 네. 지금 그 둔촌주공의 8천억 PF가 부결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또 PF를 일으켜야 되고 공사비 올라가 있고 금융 조건과 어떤 공사비 조건에 있어서 좀 나름대로 분위기는 안 좋은데 과연 이 조건 아래 하에서 성공할 수 있을 여건의 어떤 여부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내부적 환경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상가하고 아파트 주거하고 합의가 돼야 되는데 음마아파트는 상가가 굉장히 큽니다. 밑에 그 뭐 시장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걸림돌이고요. 두 번째는 지역 규제 완화가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없어지는데요. 서울의 그 25개구 중에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은 또 마포, 용산, 성동 같은 경우는 아마 마지막까지도 규제 완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분양가 상한제가 존속한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자재값이 오르면서 지금 이제 이주비부터 뭐랄까 수지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몇 개 건설사의 컨소시엄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19년 만에 이제 도계위가 통과됐듯이 앞으로도 아마 한 5년, 10년 정도는 걸려야 사업이 좀 본격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앞으로 남은 일이요. 이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서 상하수 영향평가, 사업 승인을 받고 다음에 건축가가 받고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을 하게 돼 있어요. 네. 관리처분 끝나고도 이주하고 철거하고 시공하는 거 이게 몇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지금 상황이 경제 상황이 안 좋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첫 삽을 뜨기는 어렵고요. 첫 삽을 뜬다면 앞으로도 4, 5년 더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사업은 꾸준히 진행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업은 진행될 수 있지만 진행하다 보면 걸림돌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에 시세 변화 이제 호재가 나름 호재다 보니까 또 투기적 가수요에 대한 유입이 어떻게 있을 거라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은 부동산 시세, 그러니까 부동산 환경으로는 조금 가수요 붙기는 좀 힘든 시장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겠군요. 아무래도 지금 일단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오신 분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는 부동산 폭등 시기에 주도했던 분들이 바로 젊은 세대였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과연 이 가수요 수요로 이제 들어올 수 있겠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정말 있으신 분들이야 뭐 재건축 단지에 투자를 하겠지만은 그만큼 물량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뭐 압구정만 그러니까 음마만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뭐 재건축 된다 그러면 줄줄이 이제 재건축 이슈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과연 투기 수요가 지금 상황으로 붙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약간 회의적인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서는 가수요가 붙기는 좀 회의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강남의 재건축의 상징에 대한 아파트 단지가 음마라고 하면 현재 공사가 들어가 있는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 자, 6개월 넘게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재건축 공사가 재개됐는데 자, 조합과 시공사업단 각자의 입장이 굉장히 아직 상반된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의 어떤 전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둔촌중공에 대해서. 우선 둔촌중공 아파트는 12,000가구나 짓고 있습니다. 근데 시공사와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이제 시공사가 주장하는 것은 건축비 인상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공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합의가 아직 100% 이루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중재에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세대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자재비가 올라가서 다시 공사가 재개돼서 진행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이제 저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지난해 분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규제 때문에 뭐 수익이 악화됐다고 자기들이 안 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재분양한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미분양 날 가능성이 또 높거든요, 이게. 그리고 분양 가격 자체도 심의하게 되면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주변 지역 가격과 대비해서 또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둔촌중공 아파트는 애당초 추진하던 그 추진위원회 그 조합장들이 예. 방향성을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냥 갔어야 되는데 한 템포 늦춰서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비대위가 조합을 잡게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사업이 재개돼서 가기는 쉽지만은 쉽진 않습니다. 않다. 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죠. 우려스러운 게 예. 채권 시장이 지금 워낙 안 좋아요. 네. 예, 지금 채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채권을 안 사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물량은 채권 물량은 넘치는데 안 사다 보니까 채권 금리가 막 높아지죠. 근데 지금 이번에 PF 대출에 대한 문제가 또 생겼잖아요. 지금 둔촌중공 같은 경우는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 차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 차원이 이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사실 이게 갈아타기가 안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조합원과 시공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지금 자체가 지금 그러면 이제 건설사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7천억 원, 8천억 원 정도는 이제는 돈을 쏟아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건설사들도 위험하거든요. 물론 중공건설사들은 거의 뭐 정말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데 큰 건설사들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곳도 있다. 그래서 과연 물론 뭐 그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줄도산에 나면 안 되겠지만 지금 채권 시장이 워낙 안 좋아지는 게 제가 이쪽 그러니까 PF 대출도 문제고 둔촌주공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목소리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 평론가님이 지금 채권에 대한 말씀하셨고 네. 채권 시장의 위험성에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언론 기사 네.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게 레고랜드가 나왔어요. 네, 네. 레고랜드의 어떤 강원도에서도 보증을 섰는데도 그거에 대한 부실 채권으로서 지금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급히 막은 모양새인데 그 내용 어떻게 아직 지금 막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직 안 하네. 이게 이제 강원도의 그 춘천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중도에 레고랜드를 만드는 강원 중도 공사가 있습니다. 이 중도 공사가 10년 이상 공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제 디폴트 났죠. 부도가 났는데 그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보증을 섰습니다. 네네. 근데 이 강원도가 보증을 섰는데 이 그 부도가 난 이후에 강원도가 못 갚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된 거예요. 그건 뭐 2025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이 보증 선거를 만약에 못 갚게 되면 다른 지방채나 회사채가 전부 다 디폴트 나거나 안 갚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제죠. 일요일 날 추경호 장관하고 금융위원회를 해서 급하게 50조를 지원하겠다. 뭐 이것도 2천억밖에 안 되지만 50조를 지원하는 게 우리 권혁준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건설사가 대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공사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거든요. PF가 안 되는 경우. 이게 이제 매각이 안 되게 되면 어려움이 처할 수 있어서 기업이 부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 서둘러서 지금 그 채권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50조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안정화하는 단계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을 쓴 거를 못 갚겠다고 한 거는 이것도 굉장히 큰 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정부도 그럴 수, 다른 지방 정부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면 진정되겠지만 당장 뭐 한두 달 내에 진정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가 애당초 2천억 정도의 보증을 안 쓰겠다고 했지만 50조 정도를 준비해서 지원하겠다는 것도 사실 규모로 봐서는 굉장히 크지만 전체 지방공사들이 발행한 것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같은 경우를 따지면 훨씬 많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레고랜드 사태가 부동산과 연계돼서 일반 시장과 네. 추가적인 하락을 급속화시킬 것이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런 내용이 레고랜드가 발행했던 채권이 ABCP라고 하는 기업어음을 유동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미래 가치가 있는 걸 현재 가치로 만들어서 현금화시키는 증권화가 바로 ABS나 유동화 증권이거든요. 이 시장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꼭 은행에서만 돈을 받아서 PF하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시킬 수 있는 증권화 방식이 있거든요. 이게 유동화 증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장이 막혀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하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출을 받게 되면 저당 채권을 우리 등기부등본에 설정하잖아요. 그거는 한국 그 주택금융공사가 이걸 가지고 MBS라고 하는 걸 발행해요. 저당 채권 유동화를 하는데 이 저당 채권 유동화는 정부만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이 부동산 PF나 부동산 유동화는 모든 상장에서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막혀버리면 이 건설사들도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거기서 덧붙이자면 이런 겁니다.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면 그걸 받아줘야 돼요, 시장에서. 그렇죠, 받아줘야. 근데 이제 신뢰를 잃었다는 거죠. 이제 중도개발공사 때문에 뭐 맞아요, 부도 났죠. 일단 그다음은 강원도가 못 물어준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감을 잃은 거예요, 채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건설사들이 이제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해도 그걸 이제 증권사들이 받아서 발행해줘야 되는데 지금 증권사들도 연체가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정부가 나왔던 게 증권사들에게 3조 이상의 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의 채권을 사줄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설사들이 무슨 돈으로 그럼 아파트 짓습니까? 그렇죠. 예, 지을 돈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출도 안 되죠. 그다음 채권도 안 팔리죠. 회사채 안 팔리죠. 그러면은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공사 안 되죠. 그러면 말 그대로 아파트 안 지어지면 공급이 안 되죠. 또 이게 또 장기화된다는 거죠. 사실 그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해를 못하실 부분도 있는데요. 이 레고랜드 2025억 중에서 대한민국 유수의 증권사가 10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시정증권이 500억 정도를 투자했거든요. 그러면 이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을 발행하잖아요. 회사채는 또 역시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하지만 회사는 발행할 수가 없으니까 증권사가 이걸 안 하려고 그럴 수 있어요. 발행하고 나서 이게 매각이 안 되면 오히려 비용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50조 정도 편성했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지나면 좀 진정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그 내용으로 채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같이 나눠봤는데 제가 볼 땐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았나 판단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재건축의 상징 음마아파트 재건축 심의 통과와 그리고 채권 시장에 있어서의 불안전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기준금리 3% 시대 시장 대응 방안은입니다. 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초유의 5차례 연속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올라와서 배경은 알 수 있는데 네.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 네.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금 더 오를지에 대한 걸 한번 짚어봐 주시죠. 일단 연속 5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연도 들어와서 이게 한은 7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시장에서는 과연 또 한 번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냐 이제 한 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빅스텝 단행할 것이냐 봤는데 전 개인적으로 사실 빅스텝이 당연히 돼야 된다라고 전 봤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레고랜드 때문에 채권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지금 딜레마의 금통위가 빠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돈 조이기 한마디로 유동성을 공급을 축소해서 돈줄 조이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지금 뭐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부가 금융수장들을 모아서 50조 원 이상의 시중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돈을 줘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는 채권 시장 불안 때문에 돈을 푸는 또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번에 그럼 빅스텝이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빅스텝 가야 됩니다. 지금 뭐 미국의 금리를 격차가 스프레드가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지금 빅스텝을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베이비 스텝 갈 가능성도 또 시장이 또 별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좀 더 지켜보셔야지만 어느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향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지금 평론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국내 사정에 의해서 빅스텝이 아니라 베이비 스텝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는데 교수님 어떻게 저는 보세요? 개인적으로 금리를 안 올려도 된다고 봐요. 금리 안 네, 올린다. 꼭 미국을 쫓아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를 올리겠다고 아마 일단 발표를 한번 했잖아요, 그죠? 11월달에 금리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0.5% 정도 빅스텝 갈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미국이 아마 이번에 0.75포인트 75bp로 올릴 겁니다, 아마. 그러면 미국은 이제 4%가 되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3.5는 가야 되지 않겠나. 미국의 FRB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금리가 최고치는 4.6까지 지금 목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4% 넘어간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3.5 정도까지만 가도 괜찮거든요. 너무 격차가 벌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굳이 미국이 올린다고 우리가 따라갔을 때 경제에 어떤 충격을 줄 것인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무역 수지 같은 경우가 지금 중국이 한 25%, 미국이 한 15%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미국, 중국을 합치면 그 40%가 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았어요. 나가봐야 뭐 100억도 안 나갔는데 100억 달러 정도면 큰 돈이지만은 대부분 이제 그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시 했죠. 네. 증권을 팔고 채권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 미국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그 FOMC가 어느 정도 이 그 올릴지는 이제 관건인데 한 번쯤은 아마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그 주택담보대출 상단이 7.1%까지 갔고요. 전분해 같은 경우는 9.7%까지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그 과정에 부동산 시장이 경직되는 게 언제까지 갈 것이냐. 통상 15개월에서 18개월 정도까지는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것은 금리 인상이 아니고 경제 침체입니다. 이 경제가 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도 인정하고 삽니다. 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금리가 12%가 넘었거든요. 그때 집을 샀어요. 근데 지금 저금리에서 갑작스럽게 7% 이렇게 올라가니까 부담스러운 거지. 근데 경제가 침체되면요. 경제가 어려운데 무슨 집을 삽니까? 그래서 더 무서운 게 경제 침체인데 지난해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가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2021년도에 293.1억 달러 흑자를 봤어요. 근데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에만도 247억 3천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그럼 갭이 얼마일까요? 550억 달러 적자 봤습니다, 지금. 흑자가 적자로 전환됐으니까 550달러 적자 됐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거는 금리가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나 중소업체가 어려워지면서 오는 경제 침체. 이게 더 저는 무섭다고 봐요. 그래서 금리를 무작정 올리지는 않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 주는 충격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꼭 한번 정부가 판단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이 지금 현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경기 침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 시청자분들께서 IMF 그리고 2008년도에 리먼 사태를 빗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이 예전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 상황, 앞으로 벌어질 상황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올 것으로 IMF 때입니까? 아니면 리먼과 같은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예.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IMF 때는 97년도 12월 3일 날 우리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는 아시아의 몇 나라가 디폴트 나기 직전까지 간 거고요. 2008년도 리만 사태는 2008년 9월 15일 날 미국의 IB은행인 투자은행인 리만 브로더스가 6,130억 달러 부도가 난 거예요. 미국이 부도난 거죠. 지금은 상황이 다른 게 2020년도 팬데믹 이후에 모든 나라가 돈을 풀었어요.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반대로 모든 나라가 긴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긴축 정책을 쓰는 건 세계 경제가 위축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중에 아마도 몇 개 나라가 디폴트 날 수도 있는데 좋은 긍정적인 측면은 너도 나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 정책을 가는데 불구하고 이 침체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잘못됐을 때에는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올 수도 있는데 미국은 현재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 0% 보고 있습니다. 거의. 이게 1%로 들어오면 장기 침체가 되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 내년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2%의 그 경제 성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IMF나 외환 위기가 있던 리만 사태보다도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걸로는 위험성이 크다는 걸 이 시청자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경기 침체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해주셨고요. 네. 자, 금리 인상, 그 이후의 경기 침체, 그리고 매도 물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로 보시는지.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IMF와 리먼 사태와는 지금 확연하게 어떤 틀리다. 네, 네. 그것까지 어떻게 판단하시냐는 말씀해 주시죠. 일단 매도 물량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금매물 중심은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성북구에 있던 장이동에 있는 레미안 장이 퍼스트하이 물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전용 59제곱미터였는데 지난 9월에 8억 1,500만 원에서 이제 매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입주 전인 가격, 분양권 매매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금매물을 또 사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매도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매 가격은 계속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급매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현상은 더 가파르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는 여기서 바라봐야 될 게 투자 관점에서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것에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분명히 재야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매수의 타이밍이냐. 그러니까 하방 압력 계속 받고 언젠가는 이제 치고 올라올 타이밍이 언젠가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완화적인 정책이 나오는 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한 중반쯤 그때쯤은 아마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좀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제 부동산이 침체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에 변한 다음에 한 1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시장에서 반응하는 게. 그러면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때 이후 한 15개월까지는 사실 침체기가 맞아요. 근데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실 가장 떨어졌을 때 들어가는 게 또 투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미래를 바라보고 현재 가치를 좀 낮추는 건데 손해를 보는 건데 말 그대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중반쯤이 오히려 투자 가치를 본다 그러면 가장 함량이 높아졌을 때에 아마 아파트에 대한 특히 서울 중심의 아파트를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생각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분 공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내년까지는 일단은 하락이다. 네. 전반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이후 시장은 이제 정상적인 시장보다는요. 네. 갭 투자나 영끌족들이 나오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금리 인상을 또 견디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서 내년 하반기 이후는 경매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경매 시장.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그 주제 1에서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완화 시그널에 대한 거를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시죠.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대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이제 가계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고요. 개인별 DSR 규제로 인해서 가계대출은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 시점 추후에 DSR 규제 등 대출 관련 완화책도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DSR 규제로 인해서 일단 그 세입자가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자가 높아지니까 그 규제 완화보다는 카드를 만지는 게 이제 LTV 완화 얘기가 있긴 한데 LTV 완화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DSR 규제 완화는 안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도 이제 정부에 조언한 게 15억 넘는 주택에 대해서 대출 규제가 좀 완화가 필요하다는 건 조언을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서울의 평균 중위권 가격도 12억이 넘었고 웬만한 지역이 15억 넘는 주택들이 많거든요. 예, 예. 어쨌든 거래 절벽을 넘어서 멸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서민들은 이자가 올라가면 점점 더 움츠려서 주택을 안 사지만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5억 넘는 그 주택에 대해서도 은행 대출을 좀 풀어서 거래를 좀 어느 정도는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DSR에 대한 완화 정책은 없을 것 같다. 당장은 없을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이 거래 멀쩡인 이 시점에서는 15억 넘는 주택 거래에 있어서는 대출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게 맞다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 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공급 부분과 세제 부분 그리고 금융 부분과 임대차 부분 이 네 가지 분류를 통해서 한 가지씩 제가 조언을 한 게 있습니다. 예, 예. 첫 번째 이제 공급에서는 지금 실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이전 거주 요건. 이거하고 청약제도 개편을 제가 좀 들면서 청약제도가 좀 완화돼야 되지 않느냐. 지금 수백 대를 가던 것들이 거의 미부양이 나고 또 청약 점수도 20점, 30점 가지고도 좀 당첨이 되니까 이걸 좀 개편해라. 그 부분하고 이제 실거주 요건 때문에 또 집을 안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를 정상화시키는 부분.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무주택자분들은 주택 가격이 한참 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주택 가격이 지난 정부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 말씀대로 이전 정부 이전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금융시장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너무 급락되면은 경착륙되면 금융시장이 망가지고 그것이 결국 가계 파산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착륙되도록 유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세제 부분에서는 현재 지금 중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해서 좀 거래를 활성화시켜보자. 이건 2013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에 4.1 대책에서 한번 써먹었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지방 세수도 문제가 돼요.
취득세와 보유세, 지방세인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시장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당장 써먹는 건 아니지만 전반에 내년 상반기라도 대책을 좀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좀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지역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저도 지금 이제 주거정책심의위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방정부를 전부 다 규제 완화했을 때 참여를 했었어요. 저도 그때 주장한 게 수도권 지역은 지금 이르지만 통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인천에서 반토막 난 반가 아파트가 나왔던 연수구를 비롯해서 남동구나 인천 서구는 좀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해서 투기과열지구는 이제 해제했고요. 지금 조정대상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파트와 관계없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안산 단원구인데요. 거긴 단독되게 많아서 그건 이전에 6월달에 해제를 했고요. 지방은 좀 세종시를 뺀 나머지 부분이 전부 다 해제가 됐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해제를 하다 보니까 부산이 지금 이미 분양권 전매 투기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정부가 염려하는 게 수도권도 만약에 이렇게 완화하게 되면 아직도 유동수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 이 투기가 일어날 수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이 규제 완화 지역 중에서도 조정 대상 지역만 해제해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실거주 요건이 없어지고요. 대출 규제도 없어지고 없어지죠. 완전히 풀리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뭐 12월 달에 안 되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경기도 일부 지역은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게 좀 풀지 않겠나. 그러나 금년에는 어렵고요. 일단 한번 풀었고 두 번 풀었습니다. 두 번 풀었죠. 6월과 네. 두 번 풀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두 번 풀었는데 아마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12월에 있을지 또 1월에 모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서울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서울은 쉽지 않다. 서울의 그 강남을 비롯한 서초, 강동이요. 박근혜 정부는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이것도. 그렇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있죠. 이것도 마지막에 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단지 이제 노도강 지역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9월까지 그 통계를 보면 노원 도봉이 마이너스 4.5%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 지역은 조금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대해 보겠지만 강남 주요 지역 또 용산을 비롯한 주요 지역은 쉽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외곽 지역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도강이라든지 또한 이제는 강서구라든지 이제는 이쪽 금천구 쪽, 그러니까 서울 외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앞다가르게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외곽부터 먼저 떨어지고 있어서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은근 사실 세제 완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는 규제 완화 정도를 규제 지역을 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거를 은근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기대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이게 많이 왜 그런가 들어요. 하면 유동성 자금이 많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네. 돈이 많이 풀린다는 얘기는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돈을 걷어들이면 돈의 가치가 높아져서 물가가 떨어지죠. 그죠? 시청자분들에게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유가잖아요. 유가는 떨어질 겁니다. 유가가 왜 떨어지냐면 오펙이라고 하는 그 석유 수출국의 그 중심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오페크를 만들 때 친미 성향이었어요. 지금은 친러로 넘어갔는데 이 그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를 통해서 석유를 수출할 때 결제 수단을 달러로 했습니다.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기름값 떨어지거든요. 또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하는 나라, 이 오펙에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달러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를 올리게 되면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유가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가 우리에게 내년에 호재로 올 수 있는데 그 이외에는 금리가 올라가지요. 경제가 침체되죠. 지금 정부나 민간 투자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 투자가 줄지요. 이 악조건으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거 하나가 좀 희망적이지 않나. 예,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 들어봤고 네. 지금 이제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좀 한번 그 시그널을 좀 말씀해 주셨고 우리 그 추가적으로 교수님 말씀하신 거 외에 네. 대출부터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뭐 더 지금 대책이 나올 만한 네. 또 나와야 되는 대책이 있을까요?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사실 취득세 좀 면제라든지 아니면 완화, 중과 완화 부분이 있었는데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기대 접어야 될 것 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네. 취득세는 이제 중저가 아파트의 취득세 완화는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지역 규제가 완화되면은요, 해제가 되면은 1가구 2주택이 8%죠 취득세가, 네, 3주택은 12%예요. 네, 맞아요. 이게 없어집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역 규제 완화가 엄청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세미나 할 때도 국토부에서 그 말씀 드렸는데 제일 아래 단계가 바로 조정 대상 지역이고 그 위 단계가 투기 과일지구, 위가 투기 지역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세게 넓은 범위로 규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서울 외곽에서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했었거든요, 사실. 네. 규제 완화되면서 그 조정 대상 지역에서 규제가 풀어지기를 은근 기대하면서 사실 이런 분위기도 연출이 됐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그거는 이제 서울 아파트 사시는 분,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은 기대를 지금 접어야 되지 않나.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네. 모든 지역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시장이 안정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좀 더 되면은 그때 가서 아마도 뭐 지역별로 선별해서 이제 규제 완화가 있겠지만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 그 두 전문가께서 말씀을 지금 이제 연착륙을 위한 어떤 네. 시그널을 말씀해 네. 주셨는데 네, 네. 현 정부의 국토부 장관이 모임에 나와서 네네. 일단은 지금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의 비율을 봤을 때 네. 18 정도가 됐다. 네. 그거를 12까지 내려야 된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완화할 시그널을 줄 생각이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선 뭐 언론 기사에 나오기에 집값이 현 시점 고점 대비해 가지고 40% 정도 떨어져야지 지금 국토부 장관이 얘기한 가격이 아니냐라고 해서 우리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완화 시그널, 금융시장이 힘들어진다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거의 43%, 45%의 무주택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부담할 수 있는 금액까지 내려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그널. 국토부 장관이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 제가 그 모 방송에서 이 가격이 하락할 때 규제를 완화해서 가격 올라갈 때 공급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더니 악플이 엄청 달렸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무주택자들은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규제 완화하면 또 올라갈 테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주택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거의 반토막 나야 된다고 보는데 너무 급락하게 되면 경제에 충격이 크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가격은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뭐 40%, 50%는 단기적으로는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 30-40%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렇게 떨어져야 됩니다. 부동산 취득하면서 생기는 권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 네. 또 하나 이제 가치와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 가치보다 가격이 높으면 버블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치보다 가격이 높아요. 계속 떨어져야 되는데 그 시기가 문제입니다. 완만하게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정부도 이 경제를 생각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되는데 시장을 봐서는 또 규제 완화 못하는 딜레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말까지는 규제 완화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것들, 청약 시장이나 또는 중소민들이 그 주택을 취득하는 그 대출 규제 완화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취득세 같은 거. 그러나 지역 규제 완화는 내년으로 넘겨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래야만 또 연착륙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풀어놓으면은 확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유동성 장세가 진정되고 줄어들면 하나 둘씩 풀지 않겠나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또 어떤 생각하냐면 이거 원희룡 장관이 얘기했던 게 이제 PIR 지수를 얘기해서 사실 이게 소득 대비 연소득 대비 이제는 주택가격? 주택 가격에 대한 대비수인데 사실 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18배잖아요. 지금 18배 서울 아파트 가격을 예를 들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게 18배니까 한 12 지수 한 10에서 한 12 정도 떨어져야 된다라고 봤을 때 40% 그렇게 계산해 보면 40% 떨어져야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원희룡 장관 인터뷰하고 나서 시장의 목소리는 원희룡 장관 만약에 없으면 국토부 장관 아니면 변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 확산 철학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는데 근데 시장에서 우스갯소리로 원희룡 장관이 만약에 국토부 장관 아니면 그 철학이라든지 강력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는 변수도 또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은근 실망하는 매물들 이제는 보유자 입장에서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제는 아파트로 만약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정말 그 목소리 그 인터뷰했던 그 얘기 하나로 지금 굉장히 호응을 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정치인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정치인답다라고 해서 서민의 그 마음을 잘 안 읽는 거죠. 원희룡 장관이 이전 장관들보다는 그 전문가의 목소리나 시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려고 해요. 저도 가끔 통화하고 뭐 회의도 자주 가면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편이고 또 시장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그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그 서성한 장관이 그랬거든요. 서성한 장관 때도 시장이 너무 죽어서 4.1 대책을 비롯해서 이제 취득세 완화 대책을 내놨잖아요. 그때도 시장을 많이 들었는데 원장관이 이제 언제까지 그 장관 재임할지 모르지만 아마 총선에 나오지 않겠나. 그러면 뭐 길어야 앞으로 1년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시장이 좀 재편되거나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하는 장관으로 퇴임하지 않겠나.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려우면 풀고 또 서민들과 중산층 이하 서민들 중심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고가 아파트는 뭐 그대로 가고 세금 내면 되니까. 그리고 밑에는 좀 이렇게 내 집 마련하기 쉬운 그런 시장을 만들겠다는 게 생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여러 지금 세 번째 이슈로 기준금리 3% 시대, 시장 대응 방안, 그리고 시장 분위기,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 목이 아프신데도 좋은 말씀을 주신 우리 권대중 교수님과 우리 권혁준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난해 7월만 해도 0.5%였던 기준금리가 이제는 3%가 되었고 한국은행은 올해 한 차례 더 그리고 내년 초에도 추가로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역사상 가장 가파르게 기준금리가 오르고 있는 지금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도 고민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될 다양한 이슈들 저희 월간 부동산을 통해 확인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